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어릴 적부터 이야기 듣는 걸 좋아해서인지 이렇게 사연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있어 잘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제가 토스트 가게를 하고 있는데 토스트 만들면서 들으며 손님들과 의견도 나누면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토스트를 만드는 내내 펜에서 눈을 떼지 못하니 듣는 이야기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사연들을 들으면서 언젠가는 꼭 우리 가족 이야기도 보내봐야지 했는데 그게 지금인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혹시 동화 중에 의 좋은 형제라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저희 아버지와 저희 삼촌의 이야기도 그에 못지않은 이야기라 꼭 들려드리고 싶거든요. 저도 남동생이 있지만 두 분만큼 과연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미래의 제 아이들에게도 할아버지들처럼 하라고 가르치고 싶을 정도거든요.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아주 오래전으로 타고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올해로 68세이신데 그때가 8살이었다고 하셨으니 60년 전이네요. 그때는 워낙 다들 힘들던 시기라 굶는 것도 흔하고 학교에서 빵도 나눠주기도 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학교에서 남는 빵을 싸줄 정도로 집안 형편이 더 어려우셨다고 해요. 그 덕에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졸업은커녕 입학도 못하고 구두 닦기를 하고 다니시며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려 하셨답니다. 하지만 어려운 형편에 길거리에 나온 아이들은 많았고 경쟁이 심해 일이 많지도 않고 동네의 형들에게 맨날 두드려 맞고 그마저 번 돈도 뺏기는 날도 많았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여기저기 큰 공사장에 가서 잔심부름을 하셨답니다. 사정사정을 해서 들어가신 거죠. 아버지가 너무 어려워서 위험한 일은 못 시키니 물이나 나르고 밥 심부름이나 하셨대요. 그냥 뭐든 시켜만 주면 다 열심히 하셨답니다. 할아버지는 남의 집 농사일을 거두는 일을 하셨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다니는 공사장에 같이 나가게 되셨답니다. 아버지가 보아하니 농사일 하는 것보다 그게 더 돈이 되겠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설득해 공사장에 나가게 되신 거죠. 할아버지가 일을 하시게 되면서 아버지는 더 안정적으로 다른 지방까지 가서 잔심부름을 할 수 있게 되어 수익도 더 늘었답니다. 그 사이 할머니는 산에서 나무를 캐어 장에다 내다 파셨는데 어떤 날은 다 팔리고 어떤 날은 또 못 팔고 그렇게 살았답니다. 아버지보다 7살이 어린 삼촌은 그때 갓난아이였기에 등에 업혀 다녔는데 울지도 않고 보채지도 않았다고 할머니가 그러시더래요. 깡 시골 촌뜨기들이 공사장 따라다니며 일을 하려니 어려운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집에 가고 싶어 운 적도 많았고 왜 학교도 안 가고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혼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할머니와 동생한테 돈 벌어다 주는 게 좋으셨답니다. 할아버지는 농사일로 다젖져서인지 공사장 일들을 빨리 배우셔서 점점 일을 많이 하시기도 하셨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그렇게 한 3년을 공사장을 따라다니며 일을 하셨고 일주일에 3일 정도만 집에 오시고 하셨답니다. 간혹 일이 멀리 잡히면 2주 동안 집에도 못 갈 때도 있으셨고요. 할아버지는 점점 기술이 느신 덕에 몸값이 올라 창섭아, 너는 이제 집에 가서 너가 엄마랑 동생이랑 있어라. 학교도 다니고 아버지가 이제 돈 더 버니까 너는 이제 그만해도 된다. 라고 하셨답니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아버지는 너무 좋아 눈물이 나서 엉엉 우셨대요.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고 학교도 다니고 싶었는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니 할아버지가 하나님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집에 들렀을 때부터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따라가지 않고 집에서 학교 갈 준비를 하시고 계셨답니다. 남들보다 늦게 가는 학교인데도 그렇게 좋더래요. 동네에서 유난히 가난했던 탓에 아버지와 삼촌 사이에 태어나셨던 고모님 한 분이 병원도 못 가고 돌아가셨는데 학교에 간다고 하니 감격스러웠답니다. 할아버지는 한 번씩 오셔서 갈 때 신으라고 신발 사주시고 가방 사주시고 옷도 사주시면서 하나씩 준비를 해주셨다고 해요. 할머니는 그런 할아버지가 다시 일하러 가실 때 매번 울면서 배웅을 하셨는데 아버지는 그냥 좋아 웃기만 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일 갔다가 오시면 또 뭘 사주실까 기대가 돼서 그냥 좋으셨대요. 겨우 말하고 저지레하던 삼촌은 할아버지가 가시면 할머니가 우시니 같이 울면서 못 가게 다리를 잡고 우셨고 아버지는 혼자 웃으셨대요. 하지만 그 웃음을 엄청 후회하셨답니다.
할아버지가 공사장 숙소에서 난 불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이죠. 여럿이 모여서 자는 숙소여서 불을 끄면 깜깜하니까 어떤 사람이 촛불을 켜고 편지를 썼는데 그게 불이 붙어 불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촛불을 붙인 사람은 불이 커지자 불이야! 외치며 뛰쳐나왔는데 할아버지는 못 나오신 거죠. 평소에도 잠을 깊게 빨리 주무셔서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분주해 나가느라 바쁜 사람들 틈에서 챙겨주는 사람도 없었을 테니 그대로 주무시다 돌아가시게 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혼비백산하여 아버지와 삼촌을 데리고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들 편에 공사장 근처 장례식장으로 가셨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 사진도 없는 그 장례식장에서 할머니를 붙들고 소리도 못 내고 오셨답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주르륵 이름만 적힌 할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다 아버지 잘못인 것 같아 우는 소리도 못 내겠더래요. 학교 안 간다고 그냥 일하면서 돈 벌겠다고 했으면 할아버지 깨워서 같이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아버지가 죄인인 것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신도 제대로 분간이 안 되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화장이 된 할아버지는 묘지도 공사를 진행한 회사에서 공동으로 만들어준 곳에 묻히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는 명절에 그곳으로 성묘를 가곤 합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딴 사람이 되셨답니다.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낮에도 멍하니 있으실 때가 많으셔서 삼촌을 아버지가 챙기고 먹이고 입혀야 하셨답니다. 삼촌은 처음에는 할머니가 그러시는 곁에서 울며 보채더니 어느 정도 지나니 아버지 곁에서만 놀더래요. 할머니는 할아버지 장례 후 나온 보상금도 쓰지도 않으시면서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겨우 생활을 하셨는데 아버지와 삼촌을 돌보는 데 쓰지 않으시고 혼자 술을 사서 술을 그렇게 드시더래요. 그런 할머니를 보며 아버지는 답답하고 속상하기도 했지만 죄책감에 뭐라고 하지도 못하시고 잠깐씩 나가 껌이나 사탕을 건네며 도와달라고 구걸을 해서 돈을 벌어와 삼촌을 먹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봤자 잘 먹이면 김밥이고 빵이나 우유 정도 먹이고 할머니가 술 드시며 드신 국밥이나 반찬들 남은 걸로 밥을 먹고는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도 가끔 할머니가 정신을 차리신 것처럼 장을 봐와서 밥이며 반찬이며 하실 때도 있어서 그걸 먹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런 날 밤이면 할머니는 훌쩍훌쩍 우시면서 밤을 새셨기에 아버지는 차라리 할머니가 술을 마시고 주무시는 게 마음이 편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학교도 못 가보고 그렇게 지내셨답니다. 일이라도 나가자니 삼촌이 걸려서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내게 되신 거죠. 아무리 어려운 집이라도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가 많던 시기는 아니었기에 아버지는 괜히 위축되고 속상하셨대요. 그런데도 죄책감으로 더 기가 죽어 말도 더 없어지고 어두워지셨는데 삼촌하고 있을 때만큼은 안 그러셨답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께 하셨던 것처럼 돌보고 싶으셨대요. 아버지도 그때 겨우 11살 아이였는데 말이죠. 삼촌은 마치 그 마음을 아는 것처럼 잘 웃고 잘 먹고 글씨도 빨리 떼시더래요. 그렇게 몇 년을 지내시다가 하루는 할머니가 곱게 옷을 입고 나갈 채비를 하시더래요. 어디 외출할 때만 입는 원피스를 차려 입으셨는데 그렇게 편한 표정은 오랜만이라 아버지도 놀라셨대요. 밥과 반찬도 잔뜩 해놓으시고 나갈 준비를 하시면서 콧노래를 부르시더래요. 그걸 본 삼촌이 엄마 어디가? 하고 물으니 할머니가 활짝 웃으시며 엄마 좋은 데가 다녀올게 하시더니 나가셨는데 밤이 늦어도 돌아오지 않으셨답니다. 그렇게 3일을 삼촌과 아버지가 지냈는데 할머니가 헬쑥해져서 오셨더래요. 그러시더니 그 다음날 아침부터 밥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빨래도 하시면서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하시더래요. 무슨 일인가 싶어 아버지와 삼촌은 오히려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을 지냈는데 할머니가 점점 더 살이 빠지고 식사도 못하셔서 아버지가 엄마 병원에 가요.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어요. 라며 졸랐는데도 할머니는 아니야 괜찮아. 엄마 금방 좋아질 거야. 술을 너무 먹어서 그런가 봐. 라며 웃고 마시더래요. 삼촌은 그저 전처럼 웃으시는 할머니가 좋아서 할머니 곁에서 애교도 부리고 글씨 쓰는 것도 보여드리면서 즐거워만 했는데 그 모습을 할머니가 엄청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몇 달 후쯤에는 아예 일어나지 못하시고 누워서 잠만 주무시더랍니다.
하지만 13살의 아버지는 누구에게도 도움도 청하지 못하시고 할머니 곁에서 보살펴 드리는 것밖에 못하셨대요. 그러다 할머니가 겨우 손짓을 해 할머니 베개 밑에서 통장이랑 일기를 꺼냈는데 창서봐, 동생 잘 챙겨 라는 말을 남기신 할머니는 그대로 숨이 가빠 헐떡이시더니 크게 숨을 내쉬시고는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시더랍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삼촌은 고아가 되어버리신 거죠. 고아였던 할머니와 외동이었던 할아버지는 친척도 없이 두 아들만 남기고 돌아가신 겁니다. 장례도 어떻게 치러야 하나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겨우겨우 이웃분들이 도와주셔서 치르고 나니 통장의 돈과 집문서 확인을 하는데 아버지는 그제야 우셨대요. 삼촌이 불쌍해서 눈물이 나시더래요. 일단 아버지는 있는 돈으로 생활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어떻게 써야 할지 계획을 세우셨대요. 그중 가장 우선으로 삼촌 학교를 보내실 준비를 하셨답니다. 아버지는 못 배웠어도 동생에게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남은 돈으로는 삼촌 학교 보낼 생각을 하시고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해야 하나 싶어 여기저기 다니면서 살피셨는데 그나마 음식 장사가 남는 것처럼 보이셨대요. 할머니가 정신 못 차리시는 동안 아버지가 삼촌에게 집에 있는 재료로 부침개도 해주고 비빔밥도 해주고 했던 경험이 있으셨던지라 역 앞 한 귀퉁이에서 음식을 팔자는 생각을 하셨답니다. 아침에 모여드는 사람들 상대로 팔면 좋을 것 같아 며칠을 새벽에 나가 사람들이 잘 사먹는 메뉴가 뭔지 보셨는데 간단하게 들고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좋겠더랍니다. 김밥은 재료가 손이 많이 가니 자신이 없으셨고 떡을 시장에서 떼어다가 먼저 시범 삼아 파셨는데 나름 괜찮게 팔렸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그렇게 팔고 남은 떡으로 아침을 먹고 저녁은 그날 수입에 따라 반찬이 달라지는 삶을 살기 시작하셨답니다. 물론 다음날 팔 떡을 살 돈은 남겨둬야 했지요. 그래도 아버지는 삼촌을 입히고 먹일 수 있어 좋으셨답니다. 뭐라도 입에 넣을 수 있어 좋으셨대요. 삼촌은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애쓰는 걸 아셨는지 공부를 열심히 하셨답니다. 삼촌은 부모님도 안 계신데 형이 열심히 키워주니 열심히 공부하는 걸로 보답하고 싶으셨답니다. 하지만 시골 깡촌이라도 부모님이 계셔서 가르치는 아이들과 점점 격차가 벌어지더래요. 중학교 때에는 반에서 중간 정도 하셨는데 첫 시험 치르고 다리 난간에 앉아 엉엉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형한테 너무 미안해서 집에 어떻게 가나 싶어서요. 정작 아버지는 삼촌이 나쁜 짓 안 하고 학교만 잘 다녀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셨는데 말이죠. 아버지는 그냥 삼촌만 보면 좋으셨답니다. 유일한 혈육인 동생이 학교 잘 마치고 자신보다 나은 삶을 살기만 하면 상관없으셨대요. 삼촌이 원한다면 대학도 보내고 싶으셨지만 교복 입고 학교 다니는 삼촌이 그저 예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두 분은 서로를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셨답니다. 아버지는 떡 파는 일을 하시다가 소위 풀빵이라고 하는 요즘 말로 국화빵을 파시면서 역 앞에서 하루 종일 계시게 되었고 삼촌은 열심히 학교에 다니셨답니다. 삼촌은 아버지의 기대대로 고등학교에 가셨는데 일부러 공고에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기술을 배워 아버지 고생 덜 시켜주신다고요. 아버지는 아끼고 아껴 남은 통장의 돈으로 대학까지 뒷바라지 할 수 있으니 인문계 가라고 하셨지만 삼촌은 강경하셨답니다. 한겨울에도 길거리에서 장사하면서도 제대로 된 외투도 없이 일하는 아버지를 더 고생시킬 수는 없으셨답니다. 아버지가 너무 불쌍해서 자신이 고등학교 다니는 것도 사치스럽게 느껴지실 정도였대요. 그리고 공부도 매우 잘하는 편도 아니라 대학을 생각도 안 하시기도 했고요. 그렇게 두 분은 어려우셨지만 사이는 좋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동네에서 둘도 없는 형제라고 하셨답니다. 그런 두 분이 큰 문제에 닥치게 되신 건 삼촌이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얼마 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군대 문제가 걸렸던 거죠. 더 늦기 전에 군대에 가야 하는 형편이셨던 겁니다. 삼촌이 취업을 한 게 아닌데 혼자 두고 군대 가야 한다는 생각에 아버지는 며칠을 우셨대요. 졸업식에도 못 가면 삼촌이 혼자 있어야 하는 생각을 하니 너무 마음이 아프셨대요. 그런데 삼촌이 형, 나 혼자 지낼 수 있어. 내가 뭐 어린애도 아니고 그 정도는 해. 형이 나 때문에 군대 늦게 가는 게 걱정이지. 라며 의젓하게 말을 해주셔서 아버지가 안심을 하셨답니다.
하지만 끼니도 때워야 하고 통장에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혼자 지낼 삼촌이 너무 걱정되셨답니다. 그런데도 별 수가 없어 눈물을 머금고 군대에 가셨답니다. 고된 훈련으로 힘드셨지만 더 힘든 건 혼자 지내는 삼촌 걱정이셨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편지를 쓰셨대요. 별 내용 없이 안부만 묻는 편지였지만 그렇게라도 소식을 전할 수 있어 휴가 때까지 견딜 수 있으셨답니다. 그때 두 분이 주고받은 편지가 지금도 모아두었는데 파일철에 3권이나 됩니다. 아버지는 그때 고생한 생각에 차마 그 편지를 버리지 못하셨답니다. 삼촌은 아버지의 소중함이 그때 더 절실해졌었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니 당장 집이 서늘하고 라면만 끓여 먹게 되더래요. 형이 없으니 내가 아주 찬밥 신세구나 싶어 그렇게 외롭고 서러우셨답니다. 삼촌은 아버지가 군대에 가시고 졸업 직후에 다행히 공장에 취업이 되어 밥벌이는 하게 되었는데 같이 나눌 사람이 없으니 그렇게 서러우셨답니다. 그러다 일하는 공장에서 한 여자분을 만나셨고 그 여자분과 연애를 시작하셨는데 여자분 집에서 부모가 안 계시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셨나 봐요. 삼촌은 자신이 부모가 없는 걸 어쩔 수 없으니 헤어지자고 했는데 그 여자분은 헤어지지 못하겠다면서 집을 나오셨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안 계신 집에 둘이 살림을 차리셨는데 아버지가 휴가를 나와보니 벌써 임신을 했다고 하셨답니다. 여자분 부모님은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으시고 큰일이 났다 싶으면서도 뱃속에 조카가 태어날 생각을 하니 아버지는 좋기도 하셨답니다. 아직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삼촌이 아이가 생겼으니 그 조카는 아버지가 책임지고 키워야겠다 싶기도 하시더래요. 아버지가 제대를 할 때쯤에 아이가 태어날 것 같다는 말에 단단히 각오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자분은 아이를 낳다가 돌아가셨고 아이도 태어나지 못한 채 엄마와 하늘의 별이 되었답니다. 삼촌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 몇 날 며칠을 울다 쓰러지고 울다 쓰러지길 반복하셨답니다. 여자분 숙모님이죠. 그 가족들은 삼촌에게 너 때문에 죽었어! 라며 멱살을 잡아 뜯으며 난리를 피우셨지만 삼촌은 한 번을 저항도 않고 맞기만 하다가 쓰러지시고 일어나 울기를 반복하셨답니다. 그렇게 장례를 끝내고도 삼촌은 술로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 모습을 보니 아버지는 할머니가 생각나시더래요. 그래서 창민아, 이러다 너 죽는다. 너까지 없으면 이 형은 어찌 사니? 제발, 제발 정신 차려라. 형이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제발! 이라며 사정을 하셨답니다. 그제야 삼촌은 아버지를 보더니 형! 이라며 엉엉 울면서 가슴을 치시더랍니다. 아버지는 일단 군대부터 가자. 가서 머릿속 좀 비우고 속도 좀 차리고 오자. 그러자 우리. 라며 같이 울면서 부탁을 하셨답니다. 그렇게 삼촌은 신변을 정리하고 군대에 가셨는데 가고 나니 고된 훈련을 받느라 몸은 고단한데 자꾸 딴 생각이나 괴롭더래요. 그러다 휴가 나오면 아버지가 차려주는 밥 먹고 자다가 다시 부대 복귀하고 그러셨답니다. 제대를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니 아버지가 창민아, 형이 기술을 배웠어. 도배하는 기술인데 우리 서울로 가자. 거기는 집도 많이 짓고 하니까 돈 더 벌 수 있겠지. 너는 가서 공장 알아봐도 되잖아. 집도 내놨어. 라고 하셔서 그 길로 아버지와 삼촌은 지금 저희가 사는 지역으로 오시게 되었답니다. 아버지는 소개로 도배 일을 시작하게 되셨고 삼촌은 여기저기 다니며 일자리를 알아보셨답니다. 그때 아버지 나이가 33살이셨는데 연애도 한번 못 해보고 동생 뒷바라지만 하신 거죠. 삼촌은 그때는 그런 아버지까지 챙길 여력이 없어 그저 형이 그 자리에 있어주길 은근히 바라셨답니다. 아버지까지 없으면 삼촌은 무너져 내릴 것 같아서요. 두 남자가 그냥 그렇게 일만 하고 돈 벌면서 지내셨답니다. 그러다 아버지와 삼촌이 일 끝나고 만나 식사를 하시던 식당이 있었는데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종업원이 아버지께 와서 밥 먹으러 왔으면 밥을 먹어야지 왜 술만 마셔요? 라며 잔소리를 하더니 은근히 반찬도 싸주고 챙기더래요. 아버지는 생전 그런 적이 없으니 왜 이러나 싶다가 나중에는 그 잔소리 들으러 그 식당에 가게 되시더래요. 그러다 그 종업원분과 같이 술을 마시고 같이 밤거리를 걷게 되면서 나중에는 같이 살게 되셨답니다. 그 여자분이 저희 어머니가 되시는 거죠. 어머니는 외할아버지가 지겨워 도시로 도망 나온 촌 여자였는데 한 번 고향에 갔다가 외할아버지께 두드려 맞고
다시는 고향에 안 간다고 다짐을 하신 상태라 결혼식도 없이 그냥 같이 사신 거죠. 삼촌이랑 셋이 사시면서 삼촌을 친동생처럼 챙겨주시는 모습에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더 반하셨대요.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고 다짐을 하셨답니다. 삼촌은 두 분 생활에 방해가 될까 싶어 나가 사신다고 하셨는데 아버지랑 어머니가 절대 안 된다고 하셔서 같이 사셨답니다. 그러다 제가 태어나고 2살 차이의 동생이 태어나며 저희는 5명의 대식구가 되었던 거죠. 삼촌은 저희를 정말 예뻐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 거의 삼촌 목마를 타고 있을 정도로 저희를 예뻐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엄하게 무서우실 때도 있으셨지만 삼촌은 항상 저희 편이셨습니다. 하지만 항상 부모님과 삼촌의 제일 우선은 저희 형제였습니다. 저희 형제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제일 큰 분들이었죠. 본인들이 받지 못한 부모 사랑, 저희 형제에게 다 베푸실 거라고 입버릇처럼 하셨습니다. 흔히 부모님들의 희생만 저희는 숭고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저희 형제에게는 삼촌의 희생도 그에 못지 않았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희생적인 삼촌 중에서 1등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요. 마치 아버지가 돌인 집 같았다고 할까요? 월급을 타시면 저희 어머니께 생활비를 봉투에 담아 주셨는데 저희 용돈도 따로 담아 주셨고 제가 어릴 때 갑자기 열이나 실신했을 때도 저를 업고 병원으로 뛰신 건 저희 삼촌이셨습니다. 그때 동생이 너무 어려 엄마는 동생과 집에 계셨고 아버지와 삼촌이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가신 거죠. 그리고 제 동생이 물놀이 갔다가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갔을 때도 가장 먼저 물에 뛰어들어 건지신 것도 삼촌이셨습니다. 솔직히 말이 쉽지 그렇게 빠르게 먼저 몸이 반응하실 수 있는 건 그만큼 사랑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형제는 부모님이 셋이라고 생각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삼촌이 장가를 가시길 바라셔서 선도 보게 하시고 일부러 아는 사람들을 불러 자리를 마련하시고는 했지만 삼촌은 번번이 피하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기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날 밤이나 며칠 후에 술을 잔뜩 드시고 들어오시곤 하셨죠. 그러면서 성민아, 삼촌은 우리 성민이하고 석준이만 있으면 돼. 알지? 하다가 주무셨습니다. 그런 삼촌을 보시면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며 안쓰러워하셨지요. 지금도 혼자 지내시는 삼촌은 아직도 저와 제 동생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만 있으면 된다고요. 아마 돌아가신 숙모와 뱃속의 아이 때문일 거라고 짐작만 하고 있습니다. 삼촌은 그 이야기에 대해 한마디도 안 하시거든요. 어머니도 아버지한테 들으셨다면서 저희에게 이야기해 주신 거였으니까요. 삼촌에게 부모님한테 하듯이 똑같이 하라고 하시면서 너희 삼촌 아니었으면 너희 학원이며 용돈은 그렇게 줄 생각도 못했어 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세 분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덕인지 저와 동생은 중학교 때부터 한덩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동부에서 여기저기 영입제의가 많이 왔죠. 공부에 딱히 흥미를 못 느낀 제가 먼저 유도부에 들며 유도를 시작했습니다. 동생도 제가 다니는 운동이 좋아 보였는지 중학교에 들어오자마자 시작하더라고요. 솔직히 두 형제를 운동시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드는 돈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그 덩치 둘을 먹이려면 그것도 무시 못하니까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과 삼촌은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말고 열심히 잘 하기만 하라고 다치지만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지지를 받은 덕인지 동생과 저는 줄곧 좋은 성적을 얻어 메달과 트로피들이 집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꿈이 국가대표가 되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고등학생이 되고 합숙을 하게 되며 집을 자주 비우게 되었고 몇몇 큰 대회들이 있어 훈련에 매진하던 때였습니다. 휴가를 얻어 집에 왔는데 조금 낯선 분위기에 이상하다 싶었지만 별일 아니라는 어머니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형, 아버지 많이 아프시대 라며 잠자기 전에 울먹거리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의 얼굴이 유난히 붓고 안색이 안 좋다고 저도 느끼긴 했는데 아프시다는 이야기에 정신이 멍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가 안 좋으신데? 라고 물으니 간경화인가 그 병이라는데 나는 아직 어려서 안 되고 엄마랑 삼촌이 다 검사를 받아놓은 상태인데 안 맞으면 공여자가 될 수 없다나 봐. 엄마, 아빠랑 삼촌은
형 시합 큰 거 있다고 말하지 말라는데 형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시 거실로 나가 어머니를 불러 확인을 했습니다. 그제야 어머니는 우시면서 좀 많이 안 좋은 모양이야. 너 다시 훈련 가면 아버지 입원하실 거야. 삼촌이 그동안 모아놓은 통장을 주셔서 그걸로 수술비랑 하려고 그래. 걱정 마.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눈물을 흘리는 일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감독님께 전화를 드려 사정을 말씀드리고 아버지 병원만 갔다가 훈련에 참여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학교에 보내고 어머니와 삼촌과 함께 아버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어머니, 삼촌 모두 불일치로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담담히 괜찮아, 내 명이 그만큼인 거야 하셨지만 저는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검사해주세요. 제가 아들이니까 확률이 더 높은 것 아닌가요? 라고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것도 장담은 못해요. 그래도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검사해 보시죠. 라며 반기는 의사 선생님께 아버지는 아이고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들은 국가대표 유도 선수가 꿈인데 안 돼요. 라며 질겁하시더라고요. 아빠는 지금 간이식 안 하면 돌아가시지만 나는 운동 못한다고 죽지는 않아요. 나 아직 어린데 다른 길 찾으면 되지. 내가 국가대표 된다고 아빠 돌아가시게 그냥 두면 내가 어떻게 계속 운동을 해. 나 불효자로 만들지 마요. 선생님, 제발 검사해 주시고 맞으면 수술 시켜주세요. 라며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삼촌과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우시기만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괴로워하셨고요. 아버지는 그날 입원은 못하시고 저는 일단 검사 후에 훈련장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치님과 감독님께 말씀을 드리며 검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내용에 대해 상의를 드렸습니다. 감독님과 코치님은 무척 안타까워 하셨지만 선뜻 뭐라고 말을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일단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말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는 이식 가능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입원 바로 하시고 저는 훈련장으로 가 제 짐을 챙겼습니다. 감독님과 코치님, 선배님들과 친구들에게 인사하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눈물이 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가 더 소중했습니다. 매일 힘든 도배일을 하시면서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현장에서 고생하시느라 병이 생기신 아버지를 살리는 일이 저는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으로 간 저는 여러 검사를 다시 받고 아버지와 함께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다시 생각해보라며 만류하셨지만 아버지, 수술하고 몸 관리 잘하면 다시 운동할 수 있을 거래. 걱정하지 말고 수술하고 아버지도 나도 건강해져요. 라며 안심을 시켜드리고 수술을 했습니다. 모든 수술비는 삼촌이 내셨습니다. 형이 나 키울 때 고생을 너무 해서 저렇게 아픈데 내가 다 해야지. 앞으로 형 먹여 살리는 것도 내가 할 테니까 걱정 말아요. 라면서요. 제게는 미안하다, 고맙다고 하시면서 엄청 우셨습니다. 엄마는 기도만 하시면서 우셨고요. 저는 얼른 수술 끝나고 회복해 아버지랑 건강하게 병원을 나서는 일만 생각하며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마취가 되기 전에는 조금 무섭기도 했지만 눈 떠보니 다 끝났더라고요.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아버지도 저도 잘 회복하기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돼서야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살았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틀은 진통제 맞아가며 꼼짝도 못하다가 3일째 되는 날 아버지를 뵐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보다 수술 부위가 더 커서 힘드신데도 저보고 괜찮냐고 안 아팠냐고 물으시며 우셔서 아빠 울보네? 라며 제가 놀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어깨를 쓰다듬으시며 우리 아들 엄마 아빠가 신세졌다 라며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한 일을 하고도 칭찬받으니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고 저는 금방 퇴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좀 더 병원에 계시다가 퇴원하셨고요. 저는 갑자기 운동을 그만두고 교실로 돌아가 공부를 하려니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휴학을 했다가 검정고시를 치르고 입시 학원을 다녀보겠다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전히 회복을 하고 운동을 할 수 있기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 시간 동안 불안하고 괴롭게 지냈느니
차라리 다른 길을 찾자는 생각이 들어 이리저리 궁리 끝에 말씀을 드린 거죠. 아버지는 미안하다고만 하셨고, 삼촌은 그래, 삼촌이 뒷바라지 다 할 테니까 해, 고맙다 라며 제게도 통장을 내미셨습니다. 삼촌이 이제는 혼자 살아보려고 집을 사놓은 게 있었는데 이번에 팔았어. 그거로 형이랑 형수 생활비랑 형 치료하는 데 보태고 이거는 성민이 너 공부하는 데 쓰자. 석준이 운동도 내가 시킬게. 걱정하지 말고 라면서요. 그런 삼촌에게 엄마는 우리도 돈 있어요. 삼촌 이렇게 우리 다 퍼주고 어쩌려고 그래요. 누이 민망하게 하지 말아요. 라면서 말리셨지만 형수 이러면 내가 서운해요. 내가 누구 덕에 지금 이렇게 사람 노릇하고 사는데 나 우리 형 아니었으면 벌써 굶어 죽었어요. 제발 받아줘요. 라며 삼촌이 사정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얼른 회복해 뭐라도 해보시겠다며 재활과 치료에 전념하셨죠. 저는 저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안 하려던 공부를 하려니 잘 안 되긴 했지만 사람 노릇하려면 전문대라도 가야 한다는 생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공부한 결과 3번 만에 검정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동생 보기가 부끄러웠지만 대입은 그렇게 안 하겠다는 생각에 대입학원에서는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좀 더 피곤하게 느껴지고 그런 날도 있었지만 2년 정도 지나니 간 재생이 잘 돼서 그런지 불편한 걸 못 느끼겠더라고요. 아버지도 회복이 잘 되셨고요. 동생은 동생대로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삼촌은 동생이 시합을 어디서 하든지 직접 가서 응원도 하시고 뒷바라지를 충실히 해주셨습니다. 동생이 삼촌이 내 아빠고 다른 사람들이 친척 같아 라며 농담을 할 정도로 동생에게 최선을 다해 해주셨습니다. 동생이 혹시나 아버지와 제가 회복하는 사이에 서운함을 느끼진 않을까 걱정하셔서 그런 것이라는 걸 저와 엄마, 아버지 모두 알았기에 삼촌의 그런 모습이 더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촌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도 권하시더라고요. 셋이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라도 내자면서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생전 해보시지 않은 공부를 하시느라 고전을 하셨지만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쯤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는 정상적으로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셨고 저는 수도권에 있는 전문대학에 합격을 해 입학을 했습니다. 1년 재수를 한 나이이긴 했지만 캠퍼스의 낭만을 즐기며 즐겁게 생활했습니다. 물론 술, 담배는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성적이 되는 대로 들어가긴 했지만 군대도 면제가 된 만큼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특히나 방학 때 아르바이트도 해보려고 했는데 부모님과 삼촌이 질겁하고 싫어하셔서 해보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으려니 좀이 쑤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과 삼촌이 하시는 공인중개사 건물 코너에서 토스트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합숙할 때 제가 해주면 동기들과 선배들이 너무 맛있다고 좋아했던 메뉴라 자신 있었거든요. 그 골목이 소위 먹자 골목이기도 했고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몰리는 버스 정류장과 전철역이 가까이 있는 곳이었기에 자리가 괜찮았거든요. 아버지는 옛날에 본인이 고생했던 거 생각난다며 질색을 하셨지만 아니 그럼 아르바이트예요? 이것도 못하게 하면 나는 평생 짐짝 마냥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요? 젊은 놈이? 라며 제가 다져묻자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번 돈으로 학교 다니면서 용돈도 쓰고 동생 용돈도 주었습니다. 동생은 여러 시합을 나가 성적이 좋아 체대 입학을 미리 선점해 놓은 상태였던지라 집안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국가대표도 될 수 있다는 감독님과 코치님의 말씀에 부모님은 좋아하셨지만 제 앞에서 크게 티를 못 내셨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축하했죠. 그래서 용돈이라도 주고 싶어 토스트를 판 것도 있습니다. 동생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삼촌의 공이 컸죠. 동생도 그걸 아는지 삼촌께 잘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상대 선수가 고의 반칙을 하며 동생에게 부상이 생겼습니다.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랐지만 운동을 포기해야 할 만큼의 부상이었죠. 삼촌과 저희 가족, 감독님과 코치님은 상대 선수를 징계하기 위해 애를 썼고 그 결과 그 선수는 제명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어깨는 돌아오지 않았죠. 동생은 상심이 컸는지 한동안 바깥 출입도 잘 못하고 괴로워했습니다. 힘들어하는 동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저희 가족 모두 힘든 시간을 보냈죠.
엄마와 아버지는 우셨고 삼촌은 매일 술을 드셨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들어오시면서 쓰러지시더라고요. 응급실로 가서 검사를 받은 결과 복수가 차서 검사를 더 받아봐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희 모두 망연자실했습니다. 동생은 삼촌, 저 때문에 아프지 마세요 라며 울더라고요. 제발 별일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별일 없이 며칠 병원에 입원하면 되기를 말이죠. 하지만 삼촌의 병명은 아버지와 같은 병인 간경화였습니다. 급성이기는 했지만 너무 진행이 빨라 치료를 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이식이 필요할 거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동생이 자기가 공여자가 될 수 있는지 미리 검사할 수 있냐고 묻더군요. 그러더니 내가 할 거야. 삼촌 간이식 내가 해. 라면서 검사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검사 결과는 이식 가능이었습니다. 동생은 너무 좋아하면서 지금부터 준비해서 학교 졸업하면 삼촌한테 간 이식하고 그때 돼서 다른 일 찾아볼 테니까 아무도 말리지 말아요. 라고 선포를 하더니 학교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몰라 앉아만 있다가 오는 쪽이었지만 영어 공부를 한다며 단어책을 보더라고요. 삼촌은 간이식을 안 받겠다고 하시긴 하셨지만 동생이 기운을 차리는 걸 보시면서 별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동생 졸업식에 다 같이 가서도 동생만 웃고 나머지 가족은 차마 웃지도 못했고요. 치료만으로 좋아질 수 있다며 큰소리치신 삼촌의 바람과는 다르게 눈에 띌 정도로 삼촌의 상태는 안 좋아졌거든요. 동생은 정말 졸업하자마자 삼촌과 병원으로 가 다시 검사를 받고 이식 수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동생의 수술을 반대하진 않으셨지만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어려서 너무 못 먹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다 내가 못난 탓이야. 라며 속상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생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하셨죠. 그렇게 삼촌과 동생은 나란히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기도를 열심히 하시며 수술실 앞을 지키셨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는 게 더 힘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술이 끝나고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수술 결과에 대해 듣는데 왜 그렇게 심장이 떨리던지. 다행히도 수술 결과는 좋았습니다. 동생은 눈 뜨자마자 엄마, 나 형한테 토스트 만드는 거 배워서 토스트 가게 할래? 라면서 웃더라고요. 수술실에 들어가 마취를 하는데 제가 만든 토스트가 먹고 싶더래요. 그래서 회복하면 토스트 가게를 해야겠다 싶었답니다. 부모님과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동생이 뭐라도 하려고 하니 다행이다 싶어 안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동생과 삼촌이 회복에 전념하시는 동안 아버지와 어머니는 공인중개사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저는 저대로 대학 졸업 후엔 뭘 해야 하나 싶어 고민을 했죠. 그러다 형, 나랑 같이 토스트 가게 하자. 하다가 2호점도 내고 그러면 되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자 했는데 좋은 생각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업까지 학교 다니는 동안 동생이 회복을 하면 같이 장사를 해보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동생이 삼촌한테도 이야기를 했는지 야, 내가 투자한다. 우리 조카들 짱이다. 라면서 좋아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생각에 속상해 하시면서도 저희 형제가 힘을 합쳐 뭐라도 하려는 모습을 기특해 하셨습니다. 그렇게 의기투합한 저희 형제는 일단 제가 임시로 장사를 했던 그 자리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법 쏠쏠했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저희 토스트를 익숙하게 하고 지하철역 바로 앞 상가에 가게를 냈습니다. 2년 정도 걸리긴 했지만 장사는 계속 잘 됐습니다. 7년 전쯤에는 맛집으로 방송에도 나와 장사가 더 잘 됐습니다. 그러다 코로나로 좀 힘들었는데 포장도 하고 배달도 하면서 버텼습니다. 장사 끝나면 재료 손질을 하는데 양배추 값이 비싸져 여전히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주변보다는 잘 되는 편입니다. 동생이 하는 2호점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도 건강만 하면 다 할 수 있으니 그걸로 됐지요. 그나마 회복이 돼가는 것 같아 미뤄두었던 결혼을 12월에 하기로 했는데 그때까지 장사가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과 삼촌은 여전히 사이좋게 잘 지내십니다. 얼마 전에 세 분이서 공동명의로 건물 2채를 사셨는데 월세를 저희더러 받으라고 하시지만 세 분 노후하시라고 싫다고 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가난도 병마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건 가족 간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아끼며 살려고 합니다. 결혼할 아내와 처갓집 가족도 마찬가지이고요. 앞으로도 건강히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